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진학 기념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진리의 인문학 건축편을 담당하게 된 김성수 가이드입니다. 요즘 뜻하지 않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올 여름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도 그 여행이 무산돼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 또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나로 인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그조차도 사실 뭐 쉽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더 힘듦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좀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 여러분들 이렇게 이진학 기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랜선 여행으로나마 그 답답함, 그 다음에 무료함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을 랜선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또 건축이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다소 좀 부족함이 느껴지시더라도 많은 격려와 다소 좀 부족함이 느껴지시더라도 많은 격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 시대정신을 담아낸 종합예술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조금 시대적인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더 쉽게 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첫 번째 고대 지성의 산물 그리스 로마 건축,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와 인간을 위한 건축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에서 만나는 유럽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명동성당과 성공회 성당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의 시기를 좀 맞고 있는 막중한 시기다 보니까 이 현장 방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난 후에 만약에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래서 우리의 현장 방문이 좀 가능해지면 직접 이 장소들을 방문해서 1차, 2차 강연 때 들었던 내용들을 또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좀 여의치 않으면 아마 현장 방문은 좀 다른 방안으로 좀 대체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시간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고대 지성의 산물 그리스 로마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들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축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접근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왠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이 업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제 뭐 유럽의 다양한 건축물들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가 건축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 또한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제가 건축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건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건축 공법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막 수학 공식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책을 실제로 읽고는 있지만 머리에 속속 들어오진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이해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투어로 진행을 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손님들 또한 제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 표정들을 보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표정들을 짓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이런 표정들이겠죠. 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앞에서 듣고는 계신데 표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가이드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건축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 시대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공법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용어들이 우선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되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현장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딕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고딕성당의 특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뭐 고딕성당은 대표적으로 뾰족한 천부형 아치의 형태로 뭐 이루어진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높은 정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것들이 특징이고, 내부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딕 양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성당 안에 있는 부수적인 오브제들이에요. 성당 안에 장식되어 있는 어떤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성당 안에 장식되어 있는 어떤 조각가의 조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주로 성당 내 투어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당이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현장에서 투어를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손님들에게 고딕 양식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과연 그런 특징들은 왜 나타난 것일까? 왜 스테인글라스가 많아진 것이지? 왜 첨두형 아치라고 하는 형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께 뭐 그리스의 건축 파르테논은 이런 건축물,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대표적인 건축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은 아치로 이루어진 건축물이고 어떤 황제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이곳에는 뭐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니고도 그냥 그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에서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강연을 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잡은 거는요. 그 시대마다 건축의 어떤 특징적인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건축도 하나의 뭐 회화나 다름없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추구하는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다른 양식이 등장할 수는 없어요. 뭐 그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 건축이 그 시대마다 갖는 특징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고딕 건축에는 왜 스테인글라스가 들어갔을까? 왜 스테인글라스가 갑자기 많아졌을까? 이전의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 왜 창이 더 커진 것일까? 그럼 그렇게 창이 커지고 스테인글라스가 많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잡은 게 시대의 정신을 담아낸 종합예술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정신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 정신들은 어떤 것이었길래 그런 시대마다 건축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럽이 어떤 역사적인 통일성을 좀 많이 갖잖아요. 그 시대적인 어떤 양식의 통일성도 많이 갖죠. 그래서 고딕 양식의 본질을 우리가 접근해서 알게 되면 나중에 프랑스의 고딕 양식이든 독일의 고딕 양식이든 아니면 뭐 스페인의 고딕 양식이든 고딕 양식이라는 건 어쨌든 똑같은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이런 방향의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과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제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그리스 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스 건축은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문명이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 문명은 좀 더 세분화하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명으로 구분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리스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에서 시작된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은 내륙에서 시작된 문명이 아니라 해양, 바다, 섬에서 시작된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크레타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크레타 문명은 그 섬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들에 의해서 탄생된 문명이 아니라 그 크레타 섬과 인접해 있었던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시리아나 레바논 쪽, 이라크 쪽 지역을 중심으로 탄생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이집트 문명,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탄생한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이 크레타라는 섬이 위치해요. 그래서 크레타 섬이 있고 두 개의 문명이 마치 이렇게 두 개를 사이에 두고 감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 크레타라는 섬에 정착을 해서 크레타 섬에 있던 토착민들의 문화하고 융합돼 가지고 탄생된 게 크레타 문명, 그리스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 그리스 건축을 이야기하려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스 문명은 크게 두 개의 문명으로 구분돼요. 하나는 크레타 문명, 하나는 미케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미케네 문명 중에서도 최초의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에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바로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크레타라는 섬에서 탄생된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크레타라는 섬이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 아직까지 이 그리스의 문명이 탄생되기 전에 이미 이 크레타 섬 주변에 등장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그 두 개의 문명이 서로 맞물려서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크레타 섬에 있었던 토착 문화와 이 두 개의 문명이 합쳐져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타 문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크레타 문명은 바로 이 두 개의 문명의 영향 하에서 탄생한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두 개의 문명의 색채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크레타 문명이 등장한 시기를 대략 기원전 3600년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이 크레타라는 문명권이 이제 형성된 거를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 대략 기원전 2000에서 2500년경 사이에 등장된 문명이고요. 이 크레타 문명이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16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쇠퇴기를 맞기 시작하면서 크레타 문명이 멸망한 시기를 대략 기원전 1400년경에서 1300년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이 최전성기를 누릴 때 만들어진 유적이 지금 현재 크레타 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의 이름을 우리가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크노소스 궁전을 시작으로 그리스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알아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크노소스 궁전으로 대변되는 크레타 문명은 이 두 개의 문명의 영향하에서 탄생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 지역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크레타 문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성향들이 이 크노소스라는 궁전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크노소스 궁전 유적지의 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가장 많이 찍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크노소스라는 궁전의
외벽이에요. 가장 외벽, 바깥쪽. 그 외벽이 지금 안쪽으로는 벽체화돼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지붕을 빼 기둥을 세워놨죠. 외부 바깥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 크로소스 궁전은 안쪽에 내부의 통로를 이용해 사람들이 이동도 했었지만, 이렇게 기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벽 바깥으로도 회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랑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외부의 회랑을 통해서도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굉장히 좀 개방적인 성향을 가졌던 크레타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히고 폐쇄적인 벽체가 아닌 기둥을 이용해 뚫려 있는 좀 개방적인 느낌들. 그리고 건물의 벽 쪽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색채로 장식된 벽화들이 칠해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의 그림은 당시 크레타 사람들이 숭배하고 우상시했던 황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는 요소를 건물 외부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개방성을 갖는 요소들이 등장했던 것이 이 크노소스 궁전, 즉 크레타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 유적을 좀 더 보시면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 모든 고대 유적지들이 마찬가지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이드 생활을 한 14년 동안 하면서 여러 지점들을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가이드 생활을 시작한 지점이 프라 지점이에요. 그래서 프라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뭐 터키를 거쳐 스페인 지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점, 그 다음에 그리스 지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이드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뭐 역사도 공부하고 뭐 건축도 공부하고 뭐 미술도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좀 뭔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를 빼고는 결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럽이라고 하는 역사나 뭐 미술 자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과정에 운이 좋아서 이제 그리스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2년여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크레타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큰 기대감을 안고 크노소스 궁전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실망감만 저에게 한 거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물론 모든 고대 유적지들이 마찬가지죠. 뭐 오랜 시간 파괴되고 훼손된 채 땅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몇백 년, 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발굴이 되다 보니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고대 유적지는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도 고대 로마의 유적지들을 가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포로 로마노라든지 아니면 폼페이 같은 유적지를 가서 보시더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 유적지에 대한 막 관심을 갖다가 그런 좀 황량하고 썰렁한 모습의 유적지를 보고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뭐 가서 봤더니 돌밖에 없더라. 터밖에 없더라. 뭐가 뭐였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쉽게 흥미를 잃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크노소스 궁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크노소스 궁전을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크노소스 궁전을 보니까 내가 기존에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고대 로마의 포로 로마노나 폼페이 같은 유적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크노소스 궁전은 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보게 되면 어디가 어디였는지, 어떤 용도의 장소였는지, 이 공간이 뭐였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크노소스 궁전의 도면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도면인데, 지금 이제 이 도면은 현재 발굴된 크노소스 궁전의 유적 있죠? 그 유적을 이렇게 도면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단층적인 부분들만을 지금 도면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금 발굴되어 있는 그 유적지를 도면화한 모습만 봐도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또 크노소스 궁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크레타 건축의 특징입니다. 이 궁전은 미노스라는 왕이 집권했던 시기 때 만들어진 궁전인데, 이때가 이제 크레타 문명의 최전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노스 왕 때의 궁전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금과 같은 규모로 딱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확장이 됐겠죠. 확장이 됐었을 때 당시에 이 궁전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궁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궁전이라 그런다 그러면 거의 뭐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친인척들이 모여 살았던 어떤 장소들을 우리가 궁전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데, 여기는 궁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성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크노소스라는 궁전 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도 같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왕이 업무를 보는 집무실도 있는 거고요. 왕이 외부의 대사나 사신들을 만나는 아련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광장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파는 상점들도 있는 거고, 목욕탕, 극장, 창고 같은 편의시설들이 이 궁전이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다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단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머무는 궁전이 이렇게 있었다면 요 주변으로 일반 거주지가 따로 있고, 뭐 여기에는 상점 지역이 따로 있고, 뭐 여기는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요소들이 이 궁전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이 해양 문명의 특성상 주변 지역들과 전쟁을 막 하고 했던 문명은 아니었거든요. 크레타 문명은. 그러니까 주로 세력 확장은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한 세력 확장이었어요.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돈이 모였고 물건들이 모이다 보니 주변에 있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공간들을 이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확장해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인 구조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바로 이렇게 건축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어떤 그 귀납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들 또한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크게 이 크노소스 궁전은 몇몇 개 구분된 장소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이제 왕이 머물고 사용했던 뭐 아련실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아니면 왕과 왕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거주 공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의 장소인 신전, 그 다음에 뭐 광장, 그 다음에 이제 부수, 기타 편의시설 공간들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타라고 하는 문명 자체가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볼게요. 바로 이 아련실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련실은 유독 다른 부분들은 좀 불규칙적인데 이 아련실만 다소 좀 규칙적인 모습을 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들어오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타라고 하는 왕의 어떤 존엄성이나 위엄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련실이라는 공간만큼은 어떤 좀 다소 규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실과 주 공간의 형태로 구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 공간인 아련실 안에는 뭐 거대한 기둥들로 어떤 내부를 장식한다든지 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 아련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다소 좀 규칙적인 성향들을 띠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외 공간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 왕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위엄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들을 띠고 있다. 근데 외부한테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제 그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권위적이거나 어떤 그 신과 같은 존엄성을 갖는 존재, 뭐 절대자의 어떤 의미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크레타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여기가 주로 했던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교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시, 조종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고, 이런 외교만을 좀 주로 담당했었기 때문에 당시 크레타인들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다가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굉장히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탈거리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이 이제 크레타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 문명과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개념의 왕이 이곳에 통치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련실이라는 곳이 복원도를 통해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장소에 해당돼요. 그래서 광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크레타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을 전체 이제 복원해 놓은 복원도인데,
이 복음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죠. 바로 건물 외부에 기둥들을 세워서 굉장히 개방적인 느낌의 회랑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적인 특징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성향들인 겁니다. 그 성향들을 이렇게 기둥이라는 건축적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편의시설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목욕탕, 상점, 극장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당시에 뭐 크레타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깐 체류하면서 살았던 외부 사람들도 이런 곳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반 거주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크노소스 궁전의 아까 도면에서 나타났던 극장과 공방과 목욕탕, 유적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또 있었다라는 건 이미 이 궁전을 지을 때라든지 짓고 난 후에 뭐 상하수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 얘기겠죠. 뭐 물을 어디서 떠가지고 나른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로마의 목욕 문화도 훨씬 더 이전 시대에 앞서 이 크노소스 궁전에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유적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 건축에서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성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차례에서 반복했던 뭐 개방적인 성향이라든지 굉장히 즉흥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반영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형식의 크노소스 궁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 크노소스 궁전을 오는 사람들은요,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궁전의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크노소스 궁전을 라비린토스, 미궁이라고 사람들은 또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반인반수와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가 싸우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테세우스가 아드리안의 뭐 실타래를 받아가지고 그 미로에 들어가 반인반수였던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그 실타래를 다시 역으로 잡고서 이제 그 미로를 빠져나왔다는 그 신화 이야기요. 그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리아네라고 하는 아리아드네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 라비린토스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기가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미로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크노소스 궁전은 라비린토스, 즉 미궁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에서 이 반인반수 미노타우루스와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가 싸우는 그 신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크노소스 궁전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특징들을 담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부재를 이용해서 그 바깥쪽 회랑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기둥 양식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 양식을 우리가 건축적으로는 오더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더 공법을 이 크노소스 궁전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개방성을 띈 그런 복도 회랑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과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문명이 있죠. 그게 미케네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명도 좀 잠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미케네 문명은 크레타 문명 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크레타 문명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좀 쇠퇴기를 거칠 때 이 크레타를 침략을 해서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크레타가 갖고 있었던 뛰어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미케네가 그대로 흡수해서 그거를 이제 바다에서 내륙으로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죠. 특히나 이 미케네라고 하는 문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대서사시에 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노소스 궁전, 크레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트로이 전쟁 이야기 보면
이 미케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연합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가멤논이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미케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는 크레타 문명으로 좀 반대되는 성향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주변국가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세력을 확장했다면, 이 미케네 문명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만 단편적으로 보셔도 알죠. 전쟁을 치르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시민들의 뭐 자유의지라든지 뭐 즉흥적이고 뭐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보다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 하에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문명이 바로 이 미케네 문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 처음 시작된 장소를 보면 주변 지역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이 미케네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언덕은 좀 낮았는데, 실제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변 지형을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 이 자그마한 언덕이 하나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 위에 미케네라고 하는 고대 그 도시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트로이 전쟁 이야기만 봐도 뭐 몇십만 명의 군인들이 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트로이를 막 침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나 영화로만 보면 엄청나게 큰 국가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장 막상 가보면 굉장히 작은 그냥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고대 미케네다. 그래서 미케네 유적지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실제로 가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크노소스 궁전과 똑같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시면 정말 없어요. 미케는 더더욱이 더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그재그 형식의 길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주 특징적인 몇 개의 요소들만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거의 남아있지 않죠, 사실. 그래서 미케네를 가면 더 황당해요. 규모에서 우선 1차 되게 황당하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몇십만의 군사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컸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지형 위에 세워진 도시라서 요거를 이제 복원도로 보실게요. 복원도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었대요. 여기서 좀 특징들이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노소스 궁전은 하나의 단일화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우선 1차 전쟁을 주로 많이 했던 지역의 특성상 방어를 위해서 거대한 성벽이 먼저 축조가 돼 있고, 그 성벽 안에 신전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거주 공간이라든지 왕이 살았던 궁전의 공간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크노소스 궁전, 크레타 문명권과는 조금 드러나는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미케네라고 하는 성체를 들어갈 때 사용됐던 출입구예요. 입구. 그래서 그 입구가 이제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문을 실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규모가 크고 웅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의 성벽을 축조하다 보니까 그 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보다 출입구는 굉장히 작은 형태, 그리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이 뭐 상인방이라고 하는 이 지붕과 그것을 받치기 위한 기둥의 형태에서 가구식 구조의 문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사자 2마리가 부조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을 사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라는 것은 어떤 방어를 의미하는데 주술적 의미죠. 그래서 주술적 의미의 방어를 상징하는 사자와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기둥은 당시 미케네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으로 사용되는 곳에 동물을 이용한 어떤 주술적 의미를 담는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이 그리스의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드러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쪽 지방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장식된 문들이 탄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제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작은 원형 형식의 어떤 구유적지가 또 나오는데, 여기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왕족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왕족 무덤에서 19구의 시신이 발굴이 됐는데, 이 19구의 시신이 당시에
매장이 됐을 때 부장품을 함께 같이 매몰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굴되는 다 황금 장신구였습니다. 뭐 신신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장식됐던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무게가 황금 14kg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에 보면 이 미케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금이 가득한 도시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가득한 도시라고 왜 표현했는지는 바로 이 무덤에서만 발견된 황금 장신구의 무게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된 그 유물들이 아테네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시면, 뭐 나중에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요, 참고하시면 좋죠. 가보시면 거기에 미케네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케네 관에 이렇게 발굴된 황금 장신구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왜 호메로스가 미케네를 황금의 도시라고 표현했는지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실 무덤의 유적지가 좀 일부 남아 있고요. 이 미케네 문명에서 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왕이 주 업무를 보던 집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무실에 가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유적지 위에 올라가시면 왕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궁전 안에 왕의 집무실 부분에 발굴된 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왕이 거주했던 공간은 거대한 직사각형의 모양을 떼요. 그리고 이 외부는 벽체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공간들은 입구부터 해서 전실이라는 공간을 거쳐 집무실에 해당되는 주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전실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또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대한 하나의 규칙성을 띈 공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적인 용어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띈 내부의 거대한 내부 공간을 메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론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논하게 될 그리스 신전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기둥을 이용한 오더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부의 어떤 일률적인 규칙성을 띤 거대한 내부 공간, 메가론이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공간적 개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리스 신전 건축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크레타와 미케네라고 하는 두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메가론이라는 거를 이제 도면화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고요. 그 입구 쪽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요. 대칭이죠.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으로 입구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전실이라고 하는 사방에 막힌 공간이 별도로 존재했고 그 전실의 중앙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왕들이 활동했던 집무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크고 넓은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에 4개의 기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4개의 기둥 사이에 보시면 이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 그래서 이제 불이 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필 수 있는 화로를 왜 내부 공간에 이렇게 왕의 집무실을 만들었냐면 이게 왕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불을 다스리고 불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을 다스리는 권력자의 의미로서 이렇게 화로 같은 것들이 내부에 장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론 양식, 기본 도면 구조예요. 근데 이걸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그리스 신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 신전이 규모가 크지 않은 초창기에는 거의 메가론 양식 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존재하고 그 앞에 대칭 형식의 2개의 기둥이 존재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신전에서는 전실이라는 공간이 빠지고 바로 신상을 안치할 수 있었던 내부 공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내부 공간에는 당연히 신전이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신을 이건 내부에 모셔놨겠죠. 다만 이게 이제 미케네 메가론 양식에서는 신 대신에 거기에 왕이 업무를 보던 장소였던 역할을 한 공간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신전의 어떤 양식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2개의 기둥이 전면부에 4개의 기둥으로 확장되고 하지만 그 안쪽에 신상을 모시는 내부 공간 메가론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만 나타났던 기둥이 신전의 후면부 쪽에도 또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전면부와 후면부에 나타났던 기둥이
내부에 신상을 놓는 공간, 이걸 신전에서는 또 셀러라고도 부르는데, 이 셀러라고 하는 이 신전 내부의 공간 주위로 전체 기둥을 세우는 우리가 일명 파르테논 건축과 유사한 형태의 가장 절정기에 해당되는 신전 건축으로 이렇게 또 변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구조는 바로 이 미케네의 메가론이라는 양식이 그대로 차용하였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레타 섬에 주로 활용되었던 기둥 양식들은 이렇게 신전 주위를 신전 주위의 어떤 기둥을 사용해서 이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전을 봐도 기둥들이 바깥쪽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어떤 벽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좀 폐쇄적인 느낌보다는 시원하고 뚫려 있는 개방적인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크레타의 기둥 양식을 활용한 이유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의 건축적인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두 개의 문명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고전기 시대의 신전 양식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요약을 해볼게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문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양 문명과 내륙 문명, 그 다음 무역을 통한 세력 확장을 미케네는 전쟁을 통한 세력 확장으로 했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에 있었던 반면 미케네 문명은 굉장히 엄격한 규범과 제도의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 문명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탈권위적인 왕권이었었고, 주로 감독과 감시 의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적인 왕권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자의 어떤 의미로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초기에 그리스 두 개의 문명권을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그리스 고전기인데, 그리스 고전기의 건축은 그리스의 철학을 저도 어느 정도 일부 표현하고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소주제로 제가 그리스 건축, 철학을 만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우리가 그리스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곳 그러면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그 아테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곳이 요 아크로폴리스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솟아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파르테논 신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 가장 완벽한 건축물로 불리면서 그리스를 뛰어넘어 서구 문명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첫 번째로 지정되기도 했던 건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뭐 파르테논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동영상,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뭐 그리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면 아마 이 파르테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뭐 가장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죠.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뭐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가장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불려지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이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말고도 뭐 그와 비슷한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신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전의 양식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유독 그리스 아테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년부터 기원전 438년, 뭐 어떤 때는 432년까지라고도 해요. 그건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의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까지의 공사 전체를 합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딱 완성된 시기는 대략 한 9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기원전 447년부터 기원전 438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착공하게 지시한 사람은 당시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가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어쨌든 뭐 고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리스를 침공해요. 그래서 뭐 영화 300 같은 영화들이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세 차례의 전쟁에서 뭐 마라톤 전투, 테르모빌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내게 되죠. 근데 이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는 쑥대밭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다시 이제 이 아테네의 어떤 영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도시 재정비를 해요. 그 과정 중에 그의 명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건립이 되죠.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 건립이 되는데, 그 건립이 될 때 이제 당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가 그리스의 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절정기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 제도의 민주주의의 절정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미 이전 시대부터 고대 그리스는 철학적인 부분, 뭐 수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절정기를 누리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테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이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 그러면 아마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황금 비율에 관한 이야기죠.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1대 1.61이라고 하는 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봤었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안정적인 비율에 의해서이다. 안정적인 비례감에 의해서이다. 수학적 개념에 의해서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현재 파르테논 신전을 이야기할 때 이 황금 비율은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좀 약간 잘못됐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정말 딱 1대 1.618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 자료에서 된 대로 표시해도 안 떨어져요.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측정을 해도 1대 1.61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비율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수학자 유클리드가 발견해낸 거잖아요. 이 유클리드는요, 이 파르테논이 건립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파르테논이 완성되고 100년이 지나서 유클리드는 태어납니다.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르테논이 세워질 때는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물론 뭐 나중에 나타난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해 보니 이 파르테논에 그게 적용됐다라면 더 놀랍겠지만,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현재 파르테논의 황금 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이것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수학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비율은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수학적 개념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파르테논이 건립되던 시기 자체가 이미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많이 발전을 거듭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뺄 수 없죠. 그 철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뛰어난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그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뭐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를 비롯해서 뭐 탈레스 같은 인물들까지를 예를 든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학문들을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로 묶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기에 활동했던 뭐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의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요. 파르테논 신전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요 정수앱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라는 학파가 그런 학파잖아요. 왜 이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정립되었을까? 뭐 이 우주의 조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과연 그것에 어떤 수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숨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신비로움, 조화로움, 질서적인 부분들을 이 수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그들은 이해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학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음악에 또 굉장히
많이 심취했던 학파로 알려졌죠. 그래서 음악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또 이 피타고라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발견해낸 정수의 비라고 하는 게 이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 전체 하단 부위와 파르테논 신전의 이 메토브라고 하는 이 삼각형 모양의 박공 밑에 쪽 부분이죠. 이 메토브라고 하는 부분까지 높이를 치수를 재보니까 9대 4라고 하는 비율로 떨어져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전면 부위에 있는 뭐 기둥과 기둥의 중앙 부위를 간격을 재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의 어떤 두께를 재보니까 그 비율 또한 9대 4라는 비율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전면부의 기둥은 8개거든요. 그리고 그 8개의 기둥, 측면부는 17개의 기둥이에요. 이것도 따져보니까 9대 4라고 하는 비율로 환원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 9대 4라고 하는 비율, 또 다른 말로는 뭐 3대 2라고 하는 비율로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말하자 그러면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환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n 플러스 1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전면부 8개 기둥, 측면부 17개의 기둥. 이 공식이 성립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정수의 비 9대 4, 3대 2라고 하는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음악적 이론을 체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현을 반으로 나누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음을 튕겨보니까 전체 하나의 길이에서 나는 음에 비해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내더라. 반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옥타브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그거는 하나의 현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하나의 현을 3분의 2로 나눠보니까 이 하나의 현에서 3분의 2로 나눈 지점까지는 완전 5도의 어떤 화음을, 음계를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도에서 솔이라고 하는 완전 5도. 2분의 1로 나눴을 때는 낮은 도에서 높은 도의 완전 8도라고 하는 이런 음계를 갖게 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한 게 피타고라스의 음계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수학적인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길이를 조절해서 완벽한 화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음악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파르테논 신전에도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찾아보니 그런 예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부분들, 수학적인 개념들이 이 파르테논에도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시면 신전 자체가 대부분 다 직선처럼 보여요.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파르테논 신전은 모두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 기둥, 우리가 직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선들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 신전, 파르테논 신전의 단 부분이죠. 계단처럼 이루어진 하단부분을 보시면 끝에서 반대쪽 끝을 보게 되면 중앙이 약간 이렇게 사진처럼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직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25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눈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왜곡 현상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폭 31m의 직선을, 거대한 직선을 세워놓고 우리의 눈이 그 선을 인식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약간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이는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그냥 직선으로 딱 만들어서 세워놓게 되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가 꺼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주저앉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중앙 부위를 양쪽 끝에 부위보다 약 3cm 정도 높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3cm의 높이가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중간에 처짐 현상이 일직선의 현상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해부학적인 부분들.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리고 3cm 정도면 그게 완벽한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이게 5cm거나 10cm였다 그러면.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파르테논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곡선이 아닌 직선 형태를 보이기 위한 어떤 그 수치를 재보니까 그게 3cm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겠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보다 중앙 부위가 3cm 더 높아지게 된 결론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져 있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기둥이 총 46개인데 그 46개의 기둥도 우리가 기둥을 그냥 바라보면 똑바로 직선 형태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위와 밑에보다 중간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공법적으로는 엔타시스 공법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베글리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높은 높이의 기둥을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게 될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만들게 되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보이는 왜곡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직선처럼 보이게 하려니 중간을 더 불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진 46개의 기둥들도 직선처럼 보일 뿐 실제 직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르테논에 세워져 있는 전체 46개의 기둥들은 또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기울어져 있는 형태들이 파르테논 신전부터 약 1.7km 상공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대요. 기둥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게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뭐 바깥으로 벌어지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왜곡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눈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염두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가장 자부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 신전 안에 부분 부분으로 연결해서 표현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전에 장식되어 있는 조각들이죠. 구조들. 그러니까 이것들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다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단순히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안에 하나의 오브제로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따로 뭐 매기진 않죠. 하지만 이 자체만을 쪄서도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런 조각들을 장식한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조각가라고 하는 피디아스와 이티노스 같은 조각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피디아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갈 아테네 신상을 직접 작업하기도 했었고 또 이런 식의 신전의 외부 부조 같은 조각들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뭐 미켈란젤로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질 때 그가 이 전체를 다 조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또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이제 뭐 장식되어 있는 조각의 내용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복원되어 있는 자료의 모습을 보시는데, 이거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두고 아테나 여신과 포세이돈이 경쟁을 벌였던 신화의 이야기를 표현한 내용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쪽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편의 반대쪽에 이 페디먼트라고 하는 지금 이 조각이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박공 부분에는 아테나 여신의 탄생을 표현한 조각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의 박공 밑에 이렇게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또 부조들이 있어요. 이 자료로 보시면 이 밑에 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박공 페디먼트라고 하는 부분과 기둥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메토브라고 불러요. 이 메토브는 총 92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방이요, 92개의 칸. 그래서 동서남북면에 다 이 메토브가 있는데 이 동서남북면에 있는 메토브들은 각각 총 4개의 이야기들을 따로 담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4개의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동쪽으로 편에 있는 부분에, 이제 이 자료로 보시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편에 있는 곳에는 올림푸스 신과 티탄족들이 벌인 전쟁 이야기를 묘사해요. 그래서 이 올림푸스와 티탄족들의 전쟁 이야기를 묘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티탄족들은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하나의 체계화되어 있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화에 보면 혼돈의 시기라고 하죠. 그 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 혼돈의 신 티탄족들과 올림푸스라는 신이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돼요. 누가? 올림푸스 신들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신들은 제우스로 대표되죠. 그래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몰아내고
올림푸스라는 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켰다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올림푸스 신들은 누가 섬기죠?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푸스 신들은 즉 아테네를 상징해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였다. 누가? 아테네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신화의 이야기로 빗대어 지금 동쪽 변에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서쪽 반대편 쪽에는 아마존 부족들과 아테네인들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부족이라고 하는 건 야만 부족이죠. 문명을 갖고 있지 않은 야만성을 띤 부족을 상징해요. 아테네인들은요, 그와 반대되죠. 문명을 가진 문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테네인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야만적인 문명, 주변은 다 야만적인 문명을 가졌던 민족들의 반면 아테네는 뛰어난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고 결국 승리는 문명인들이 승리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존과 아테네인들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남쪽 편에는 라피타이족과 켄타우로스족들의 싸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피타이족과 켄타우로스는요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라피타이족들의 이 왕의 딸의 결혼식 때 이 켄타우로 부족들이 와가지고 술을 먹고 난장판을 막 부리죠. 그리고 막 거기에 있던 여인들은 막 겁탈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은 비사회적 규범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 결국에는 그걸 참지 못한 라피타이족들과 이 켄타우로스 부족이 전쟁을 벌였고 이 라피타이족들과 함께 싸움에 참전했던 사람이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피타이족들과 테세우스로 상징되는 이성적인 인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중시했던 이성,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 부족으로 표현되는 비이성 간의 싸움.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해요? 이성이 승리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로이 전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어디랑 어디랑이에요? 그러니까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즉 서쪽에 있었던 문명권 사람들. 트로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문명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의 문명이 충돌한 게 트로이 전쟁이죠. 결국 누가 승리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문명 자체의 시작은 동쪽에서 발전을 하였으나 결국 그 문명권이 어디로 넘어온다? 서쪽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서쪽 넘어온 문명권의 중심은 어디예요? 바로 아테네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메토브의 내용들이 단순화해서 뭐 이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의미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의 어떤 뛰어난 자긍심을 이런 예술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건 이제 보시는 자료는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복원해 놓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토브나 박공 같은 것들은 다 이 외부적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 여신을 위한 공간은 이 내부의 셀러라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벽체 구조시고요. 보시는 자료처럼. 그래서 이 셀러라고 하는 쪽에도 그 위 상단 부위 쪽에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인데요. 요 상단 쪽에 역시 메토브처럼 띠 모양으로 조각들이 네 면에 쭉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프리즈라고 불러요. 프리즈. 그래서 이 프리즈라고 하는 데는 어떤 조각들이 장식되어 있냐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런 조각 작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조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파르테논 신전도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였잖아요. 아테나 여신을 위한.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이 판 아테나이 제전이라고 하는 제전을 펼쳤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고라에서부터 아주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까지 이동을 했던 거죠. 행렬을 통해. 그러고 나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의 모습을 그 프리즈라고 하는 내면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부조라고 해도요. 거의 뭐 환원화되어 있는 부조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화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어떤 뭐 근육의 표현이라든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의 어떤 이런 섬세한 디테일한 표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봐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좀 인체 해부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의 뭐 근육이라든지 표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동감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이 프리즈에 제작됐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대략 한 사람만 300여 명이 넘어요. 39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말만 대략 한 220필 정도의 말이 이렇게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거대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아보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제가 몇몇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요약하면 그렇겠죠?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갔어요, 파르테논에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왜곡 현상까지도 바로잡으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각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로 장식되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장 완벽한 건축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파르테논을 건립했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있던 아테네를 재건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그 다음에 그의 연설을 통해 당시 아테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국에 동맹군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였으나, 실제 당시에 이 건축물을 질 때 우리의 손으로 짓자라 그랬다 그래요, 페리클레스가. 왜냐하면 우리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건물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얼과 정신, 그리고 선조들이 지키려고 했던 뛰어난 문화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이 직접 지켜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우리 손으로 짓자 그래서, 실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질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대시민들이에요, 노예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지급했고요. 급여를 지급해서 사람들이 손수 자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로 이 파르테논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르테논을 질 때 당시의 사람들이 또 그들의 뛰어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완벽한 건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파르테논은 완벽하죠. 이렇게 이야기만 드리면 완벽합니다. 근데 정말 완벽할까요? 아니요. 파르테논 신전은 사실 불완전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제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완벽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몇몇 부분들만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삼각형 페디먼트라고 하는 부분과 그 밑에 있는 메토브라는 부분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기둥하고 가시에서요. 뭐 엔타블레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자, 기둥 쪽 부분하고 요 메토브가 있는 요쪽 부분이 딱 맞물리지 않아요. 기둥 쪽이 조금 더 돌출됩니다. 아, 가이드님,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떤 뭐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긋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진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기둥 하나하나 다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립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레고 방식으로 다 조립한 거예요. 부분을 만들어서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만 나눠도요, 대략 한 15,000부분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짜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수학적인 어떤 그 비율이라든지 그 개념들까지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끝에 오차가 났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이 메토브라고 하는 부분이 칸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하나의 칸 옆에는 또 세 개의 세로줄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장식적 요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끝까지 완성했었을 때 오차를 이 기둥의 간격으로 커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완전히 수학적 개념 계산을 해도 이 정확한 오차들을 딱 맞물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그 전면부에 돌도 조금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사람 고민했겠죠. 아니, 이걸 가장 딱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개념을 넣고 하자니 이런 부분들이 어긋나게 돼요. 그러면 그 수학적인 개념을 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근데 그렇게 빼자니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고민한 끝에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할까? 이 끝을 맞물리면서 그냥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철학적인 개념을 버리는 것이 나을까? 아니요.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것은 우리 선조들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어긋남 정도는 그들 스스로가 눈 감은 거예요. 자기들 자신들이. 타협을 통해서.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 대신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은 일부러 인정한 겁니다.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왜 눈의 왜곡 현상을 잡기 위해서 직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곡선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그럼 직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직선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착시 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착시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거 곡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으로 보이기 위해서 불완벽한 곡선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파르테논 신전은요. 완벽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고집스러움을 막 추구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타협을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죠. 그들은 타협을 통해서 항상 뭐든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구하고 어떤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고 만들어 나가요. 파르테논 신전뿐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죠. 아테네에서 가장 최고의 정치 제도라고 얘기한다면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 정점기에 섰을 때 만들어진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럼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등장했던 게 아테네라는 고대 도시국가가 등장하고 바로 등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왕정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었고요. 왕정의 제도의 잘못됨을 보완한 게 귀족, 과주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결국 참조제라고 하는 1인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또 문제점을 발견되니까 결국에 그들은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가장 어떤 것이 이상적인 제도일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그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시도하고 그 새로운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타협과 토론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걸 탄생시켜요. 그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 제도 중 하나잖아요. 물론 아테네 것과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가 다소 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된 것은 아테네가 맞잖아요. 그 정점기에서 했던 때가 페리클레스고 그 페리클레스 정점기 때 만들어진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국 시민의 합의와 타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장 완벽한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토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론하고 아고라라고 하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이런 장소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 토론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진리로 찾아가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아테네 이후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연물이 그때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가치가 무엇일까? 그들이 어떤 철학적 개념이 뛰어나서, 그들이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발전시키고,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인들이 가졌던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은 바로 저는 타협에 있다고 봐요. 파르테논 신전도 완벽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어도 그냥 스스로가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율해 나간 거죠. 그런 것들이 아테네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낸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파르테논 신전 또한 역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르테논이 그랬다라는 것은 아테네가 그랬다는 뜻이고요. 아테네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리스 전체가 그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어떤 단순화되어 있는 한 부분들만을 봐서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당시의 아테네 사회가 가졌던 전체적인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건축 이야기는 이제 한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스가 그렇게 어쨌든 잘 나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리스 또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쇠퇴기를 맞죠. 물론 내부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미 쇠퇴기를 맞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북쪽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인들에 의해서 지배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알렉산더 사후에는 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라는 제국이 또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를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모든 부분들은
로마로 다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를 따로 떼서 얘기하지 않죠. 항상 가시 붙여서 얘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건축, 그리스 로마 뭐 문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어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떤 제국화되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걸 채워준 게 바로 그리스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것과 그리스의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인들이 가진 어떤 생각들은 그리스인과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도 그리스 건축에 실용주의를 입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실용적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제국화됐었잖아요. 그 제국화됐을 때 단순히 강력한 어떤 군사력만으로 그들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강력한 어떤 폭력에 의한 어떤 이 통치보다는 그들을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들 자체의 문화를 포용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는 포용과 관용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그 포용과 관용 정책이 바로 이 실용적인 생각에서부터 창안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에도 그런 당연히 실용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 로마인들이 만든 건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건축을 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로마의 건축, 고대 건축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다 이 콜로세움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콜로세움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검토장으로 활용했었고 어떤 유흥과 놀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목적의 건축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건축의 공법은 로마인들이 발견해낸 이제 아치라는 공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응용해서 만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신전의 기둥 양식들은 이 아치 옆쪽에 장식을 함으로써 그냥 하나의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용도의 표현만 있을 뿐 이게 기둥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 문화를 차에서 차용한 부분들을 이렇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에도 일부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라는 거는 이제 서기 72년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콜로세움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원래 말은 플라비뉴스 원형 경기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플라비뉴스 원형 경기장이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서기 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약 5년 만에 완공된 건축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대략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규모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건축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콜로세움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로마의 고대 건축 그러면 아 콜로세움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로마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건축물을 최고로 꼽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판테온이라는 건축물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콜로세움과 더불어서 고대 로마가 남긴 유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가 이 판테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테온이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의 건축물이죠. 콜로세움은 검토 경기 같은 어떤 그 유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축물이라면 판테온은 말 그대로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위한 신전으로 만드는 것이 판테온이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용도의 건축물이었다. 대신에 이 건축물을 질 때 보시면 앞에 전면부는 그리스의 고전적인 양식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굉장히 찬양하고 거의 뭐 숭배시하던 하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고대 우리가 신전 양식에서 일부를 차용해서 전면부를 장식했고요. 그 뒤쪽에는 자신들이 발견해낸 아치라는 공법을 아주 극대화시킨 거죠. 360도 회전시켜서 원형의 형식에 가까운 내부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는 원통형 형식, 원형 형식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 아치라는 공법은 이 압력 자체가 옆으로 분산해요. 횡압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아치를 쌓았을 때 힘을 받는 건 아치가 아닌 벽체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도 보시면 뒤쪽 편으로 이 아치에서 밀리는 횡압력을 보완하기 위해 두께 6m의 이 돌을 쌓아가지고 그걸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 위쪽 부분까지 벽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의 원통령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이제 외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게 이제 판테온 내부의 도면이에요. 단면도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거대한 원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정만 이제 43.5m라고 하죠. 원의 직정만. 그래서 이게 만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우주의 개념을 또 갖고 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신들이 머무는 거대한 우주의 공간을 이 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건축적인 부분으로 표현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판테온 내부의 천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테온을 통해서도 그리스인들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실용주의를. 어떤 거냐면 이 로마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건축적인 부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전으로 진다 그러면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리스의 신전을 그대로 모방해서 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의 신전은 아까 파르테논에서도 설명했지만 규모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요. 문제는 그 거대한 속죄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둥 46개가 전체를 다 하중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신전이다 보니까 이제 신을 모실 수 있는 내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셀러라고 하는 공간, 메가론이라는 이제 규칙적인 양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셀러라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벽체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큰데 그 안에 또 다른 공간을 또 내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신상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최악이었죠. 신전 자체는 별로. 그렇게 활용성이 높지는 않았어요. 공간적 개념에서. 근데 그렇게 건물을 짓던, 신전을 짓던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아치라는 문법을 조금 응용해 보니까 이 아치라는 벽체 구조를 360도 입체적으로 회전시켜 보니까 내부의 아치라는 것 보면 밀리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치 자체를 지탱하려고 하는 기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부의 벽체를 두껍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대한 반원형 형태의 아치 구조를 형성하면 내부의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안돼서 만들어진 게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실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43.3m라고 하는 지름을 가진 원이 있지만 안에 그 엄청난 크기의 지붕을 지지하는 내부의 기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공간을 극대화시킨 거죠. 많은 신과 많은 사람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개념에서 이 아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게 판테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테온이 뭐 그런 쪽으로도 뭐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테온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고대 두 개의 건축물들을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로 준비해 본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은 굉장히 실용주의를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같은 건축물들이 과연 얼마나 실용적일까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막 그렇게 쉽게 드나들면 사용했던 건축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실용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건축물로 손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수도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의 건축을 이야기할 때 콜로세움도 중요하고 판테온도 중요하고 뭐 포로 로마노에 있는 또 다른 뭐 유적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대 로마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바로 이 스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교만큼 그 로마인들의 어떤 실용성을 대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스토교라는 것이 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시내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행을 오시는 손님들이 이 스토교를 많이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스토교를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로마를 한번 방문하시게 된다면 한번 꼭 찾아가서 보시면 좋은 유적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제 로마 외곽에 있는 클라우디우스 스토교라고 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스토교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에만 약 한 11개의 스토교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현재 좀 가장 잘 남아있는 스토교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개인적으로 뭐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타고서 방문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우선 여기 이제 수도교의 자료를 보시면 수도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도관은 바로 이 아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2개의 수도관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수도관도 크기가 굉장히 커요. 여기 밑에 지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크기와 비교한다면 거의 사람 크기만한
규모의 수도관이 두 개가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도교가 어디에 놓였냐면 로마시 외곽 약 64km 지점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교의 전체 길이가 64km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100만 명에 가까웠었을 때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도시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대 4대 문명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유럽의 도시를 봐도 그렇고 항상 어디를 끼고 발전을 합니까? 다 강을 끼고 발전해요. 왜냐하면 식수적인 물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식수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이 고대 로마도 이 로마시 도시에 보면 테베레라는 강이 있어요. 이 테베레라는 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로마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냐? 아닙니다. 테베레 강은 옛날 고대부터 오염도가 심해서 식수를 활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는 거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착한 겁니다. 7개 언덕에. 근데 로마의 도시가 커져요. 물론 규모가 작을 때는 빗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뭐 우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인구 100만이었습니다. 그럼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 자체에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정적이었겠죠. 자원 자체가. 그래서 로마 애들은 생각했던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강을 찾아 도시 전체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을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끌어들이자라는 개념에서 등장한 게 수도교예요. 그래서 로마시 외곽에 뭐 64km 그 이상 되는 거리의 발원지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로마 시민들이 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 수도교를 능가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같은 거요? 대단하고 웅장하죠. 하지만 거기에 뭐 일반 노예들까지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투 경기가 매일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 경기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거나 실용성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판테온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지만 거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 특정 계층들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던 공간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수도교는 어떻습니까? 근데 수도교는 그렇지 않아요. 수도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든 시민권자이지 않든 그 사람이 일반 시민이든 노예이든 어떤 계급적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누구나가 물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소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이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어디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이 수도교라고 하는 역할이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수도교가 없었다 그러면 일반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받는 데서도 굉장히 애로움이 많았겠죠. 아마 식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도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실은. 이 수도교는 로마가 제국이 지배했던 다양한 지역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유적으로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페인 세고비아에 있는 세고비아 수도교죠. 역시 이 지역도 로마가 통치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림스라는 지역의 퐁드뜨가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발렌스 수도교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는 항상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그 지역의 로마 자신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수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인들의 그 실용성 어떤 개념으로 봤었을 때 또 대중성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들은 항상 대중의 인기를 얻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주의적 성향들도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대중주의적 건축도 많이 생기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딜 가나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를 다녀보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셔 보시면 골목마다 느닷없이 거대한 분수대가 막 물을 뿜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런 트레비 같은 분수들이에요.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트레비 분수는. 근데 이 트레비 분수도 이게 고대 2000년, 2500년 전 자신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수도교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비 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레비란 말 뜻은요. 뜨레가 이탈리아어로 3이란 뜻이에요. 숫자 3. 비가 비야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랩이라는 말은 세계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그걸 세계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대한 물을 뿜어내고 있는 이 트레비 분수에 물을 공급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20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수도관 있죠? 그 수도관을 나중에 16세기경에 다시 재정비해서 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트레비 분수가 있는 밑에 쪽에 그 관이 연결돼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레비 분수에서 그 관이 세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트레비라고 하는 이름의 분수대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선조들이 만든 수도관을 지금도 그 후손들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든 거죠. 분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들을 일부 사람들은 식수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물을 뜬다는 게 아니라 이 분수대 옆쪽으로 가시면 거기 관이 하나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식수로도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고대 로마 때도 식수로 활용했던 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 중에 하나가 지하로 쭉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옆에 있는 스페인 광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스페인 광장에 난파선이라는 분수에 물을 공급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파선 분수도 식수예요, 사실은 식수대. 그래서 이 난파선 분수에 이 뱃머리 쪽 부분들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후손들도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문화들을.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죠? 뭐 이만한 실용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러니까 콜로세움도 대단하고 판테온도 대단해요. 뭐 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건축물을 그래서 저는 스투디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물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물로 넘쳐났던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피할 수도 있었고요. 그죠? 항상 어디서나 충분한 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이 부족했으면 목욕탕에서 어떻게 때를 밀고 여러분들 목욕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로마를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도시들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시대도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건축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투디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로마에서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있죠. 이걸 뭐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떤 웅장하고 어떤 뜻이 있는 것들만이 저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공법들이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만들었던 건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그렇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토목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수도교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토목공학은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시빌은 뭘 뜻하는 거죠? 심의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토목공학이라는 게. 근데 그 시빌이라는 말은 시민이라는 뜻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토목공학은 시민을 위한, 대중들을 위한 공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수도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인 겁니다. 인프라죠. 기본적인 인프라. 그래서 뭐 우리가 로마의 어떤 대중주의와 실용주의를 또 하나 상징하는 게 뭐 저는 이 도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도로지만 사실은 이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로마에서부터 뻗어나간 이 가도를 따라서 로마의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를 심장으로 본다면 이 가도들은 그 심장을 통해서 피가 뿜어져 나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혈관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가도가 지금도 실제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피아 가도라든지, 아니면 가시아 가도라든지, 아니면 뭐 살라리아라고 하는 뭐 소금길 같은 이런 가도들이 현재 일부 남아 있죠.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건 바로 아피아 가도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탈리아 남쪽 지방까지 연결됐던 가도이죠. 이 아피아라는 가도를 비롯해서 로마 시대 때 깔린 가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과 유럽 또는 유럽 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들이 다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때 깔려져 있는 도로들을 재정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에 가시면 있죠. 독일에 우리 왜 그 브루츠베르크라고 하는 지역하고 피센하고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약 한 300여 킬로미터의 도로요. 우리가 그 도로를 로마틱 가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로마틱 가도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는 드라이브용 도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놓아져 있는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들은 대략 얼마나 많았냐? 로마 시대에만 이렇게 깔린 도로가 300여 개의 도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300여 개의 도로 중에 29개의 도로가 군사용 도로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다 보니 외부에서부터 끊임없는 외침들이 있었겠죠. 그런 곳으로 신속하게 군사를 보내기 위해서 포장된 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깔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군사용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용 목적이었던 도로를 평시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로로 많이 활용했었고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교역용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개의 군사용 도로가 만들어졌대요. 그 중에 총 8만 킬로 정도가 다 이렇게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돌로 포장되어 있는 포장용 도로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전체 도로를 다 연결하게 되면 총 40만 킬로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길이 이 로마에서부터 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이동을 하며 문화나 문물들을 교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무더운 지중해성 기후에서 편안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 이렇게 포장용 도로를 깔고 난 후에는 이 도로 주변 약 3m 정도까지는 전부 다 나무들을 베어냈대요. 풀들을. 그리고 가로수를 심은 거예요. 소나무 가로수.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면 저 안쪽에 위에 이렇게 구름처럼 소나무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나무들의 위쪽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햇빛을 가려주며 그늘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나무들이 이 가도 옆쪽으로 쫙 심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그늘 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도로들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가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도시의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들을 구축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들은 일반 시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중이라면, 로마의 시민이라면, 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의 다양한 문화가 뻗어나가서 하나의 다이나다 있는 어떤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런 도로라고 하는 역할이 했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죠? 너무나,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잘 갖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그 가치의 목적이 굉장히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해석하게 되면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됐다라는 말과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도로를 깔 때도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번 갈 때 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층으로 나눠가지고 지반을 다지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위쪽에 평평한 돌들을 깔아서 완성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아피아가도 일부의 실제 당시의 도로인데요. 이 조그만 돌로 되어 있는 건 복원한 거고 큰 돌로 형성되어 있는 건 당시 이제 깔렸던 그때 실제 도로들이래요. 근데 이 도로를 보시면 이 도로를 통해 얼마나 무수히 많은 마차들이 이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돌의 흔적들, 마차가 이동하면서 패인 그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가 이 도로들을,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실용성, 그리고 이런 대중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마 건축을 얘기할 때 콜로세움과 판테온 같은 건축물들보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뭐 부분적인 얘기들은 뭐 제가 아니어도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워낙 많이 이야기들을 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시대에서 요구했던 정신들, 그것들이 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많이 표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연을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 동안 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현장에서 가이드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던 그런 모습들을 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구성해서 얘기해 봤는데 뭐 저도 이렇게 랜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좀 떨리고 긴장돼서 말이 좀 빨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시간에 저도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또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다음 또 강연 때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